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의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의삼입니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 이호영 박사님과 우리 김신권 박사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박사님, 이호영 박사님 인사해 주시죠. 이호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신권 박사님. 예, 반갑습니다. 김신권입니다. 네, 그 박사님 이제 자가격리 끝나신 건 오래되셨고 좀 몸은 좀 어떻게 회복되셨습니까? 어떠십니까? 네, 잘 회복이 됐습니다. 네, 이제 다니시기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다 밖에 다니실 수도 있고 다니시기도 하시죠? 네, 다닐 수 있습니다. 아이고, 네. 한국에 오셨는데도 그냥 거의 갇혀 지내시는 것처럼 계셔가지고 네. 요즘은. 요즘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하면은 좀 나가 다닐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미국에서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피크가 됐다가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동부 쪽에서. 네. 그래서 아, 이제 지금 뭐 제가 그 사는 그 뉴저지는 굉장히 새로운 케이스가 많고 사망자도 많았는데 한 2, 3일 전부터 조금씩 좀 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미국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한국은 조금 그게 방역 덕분에 약간 지연이 돼서 이제부터 이제 오미크론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워낙에 그런 어떤 방역 조치가 한국에서는 어, 철저하니까 좋답니다. 미국만큼 그렇게 좀 네, 피크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다행히 이제 이 한두 달 지나면 이게 또 엔데믹으로 바뀌는 수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도 네. 가져보게 됩니다. 하여튼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영영 우리의 삶에서 없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관리를 해서 바이러스하고 같이 공생하는 길로 가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한국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미국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은 마스크도 안 쓰고요. 그리고 백신도 맞으라고 해도 안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철저하게 단속하는 데 좀 지장이 많습니다. 네. 네, 이게 뭐 코로나가 실은 한국에 있으면은 저는 주변에서 걸린 사람이 한 두어 명 정도밖에 없어서 이렇게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뭐 그렇게 막 많이 걸리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조금 마스크 쓰고 다니긴 하지만 이렇게 막 이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네. 비해서. 제가 저 며칠 전에 그 식당에 가서 친구분하고 같이 회식을 했는데 뭐 식당 내에는 전혀 코로나 감염 때문에 우리가 조심한다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들 마스크 벗고 그리고 이제 음료수 마시고 그리고 담소하면서 가까이 머리와 머리와 대고 담소를 하는데 이거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마스크는 쓰고 다니지만은 어떤 사적인 공간에서는 상당히 느슨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이 소위 그 코런틴 퍼티그라고 사람들이 좀 지친 것 같아요. 이제 하도 이게 구속을 받고 사니까.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나름대로 방역 패스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요즘에는 모든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면 방역 패스를 다 찍고 들어가야 되니까 적어도 그 식당 안에서 밥 먹는 사람들은 다 백신을 3차까지 다 맞은 사람들이고 그렇죠. 네, 그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제 안심하고 좀 할 수 있고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방역 패스 뭐 이런 거 했다가 뭐 사람들이 저항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막 굉장히 어,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네. 있더라고요. 예. 네. 네, 오늘은 우리 이제 그 확증 편향에 대해서 보니까 확증 편향은 특별히 종교 또 정치 이런 영역에서 뭐 대단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물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오늘 이 확증 편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뭐 확증 평양은 뭐 보편적이고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사는 그런 평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정치계나 종교계에서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다고 하시지만은 사실은 우리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어느 집회에 가서 그 알코올 중독,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청중 중에는 사회사업가도 있고 정신과 전문 간호사도 있고 심리학 공부한 사람도 있고 또 지역사회 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많은데 질문을 하는 시간이 되니까 제각기 그 질문하시는 분이 자기가 잘 아는 것, 자기 분야에 있는 지식 그런 거에 준해서 질문을 하지 사실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대한 질문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자기가 믿는 것, 자기가 많이 알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한 정보에 예민하고 자기가 잘 모르고 또 믿지 않는 그런 분야의 정보는 다 흘려버리는 그러한 그 평양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분야에서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리학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무슨 실험을 한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몇 가지 실험한 게 있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재미있는 실험 아닙니다. 그 한 실험은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소위 그 500만 원짜리 동전 있지 않습니까? 좀 큼직한 거. 그것을 이제 그 가난한 초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좀 그려 500원짜리 동전을 그려보라고 하고 또 부잣집 동네에 가서 아이들에게 500원 동전을 그려보라고 했는데 부잣집 아이들은 크게 그리고요. 다 가난한 동네 아이들은 다 조그맣게 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그 확증 평양이 아니냐 뭐 이런 실험을 한 일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그 한 어른하고 또 한 아이하고의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 그룹에게는 두 어른하고 아이 사이에 뭔가 유전적인 성향이 같은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해준 그룹하고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은 그룹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 정보를 미리 약간 준 그룹에서는 그렇게 그 아이하고 아버지하고의 유사점을 많이 그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런 정보 없이 본 그 그룹에서는 그 아이하고 아버지하고의 유사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위 확정 병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또 내가 정보를 접할 때 내가 나하고 친근하고 내가 믿는 것에 가까운 정보만 추려서 내가 소화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슬며시 그냥 흘려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정치가들 벌고 오면은 뭐 뻔합니다. 아주 미국에서 특히 이것이 뚜렷한데요. 공화당 의원들은 그 선거 이전, 그러니까 트럼프가 낙선이 된 이후에는 공화당의 80%가 트럼프가 이겼다고 다 믿고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 되게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60%가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요. 또 증거를 대고서 무슨 선거에 부정이 없었다는 걸 다 이게 증명이 되는데도 지금 아직도 공화당원들은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겼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여론에서 거짓이라고, 라이라고 크게 선전을 하지만은 아주 뭐 전혀 동요 없이 지금도 트럼프가 2020년도 선거에서 이겼고 바이든이 이긴 것은 모든 사기꾼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이긴 것으로 되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확증 평양에서 오는 건데 내가 혹시 그런 확증 평양에 있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틀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체크해보는 그러한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정리해서 말씀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들려오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들을 듣는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거는 보이더라도 삭제하는 거.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거는 들리더라도 그것을 지워버리는 거. 이런 기제들이 우리 인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갖고 있고 또 그게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보여지는 사실이라든지 바깥에 오는 정보보다 먼저 있는 것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가 먼저 확립이 돼버리면 그것에 근거해서 정보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선생님? 그것이 이제 의도적인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무의식의 과정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그 확정 편향성을 가지고서 정보를 다룬다는 것을 스스로 모르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좀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그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알면 내가 확증 편향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이 확증 편향이 아주 특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다 많이 갖고 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걸 하면서 그것도 잘 모르고 있고 어느 정도 심해지는 경우에만 조금 티가 날 뿐이지 거의 다 모르고 있다는 게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선생님. 네. 근데 이게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오늘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대치되는 의견이 이제 그 동성애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의사이기 때문에 그 생물학적으로 동성애라는 것이 어째서 생기는 것이고 또 이것이 교정될 수 있게끔 그렇게 아주 타고난다는 것, 뭐 이런 것도 알지만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개업하고 있을 적에 이제 그 동성애자들이 그 환자로 왔습니다. 이제 몇 번 환자분들하고 얘기해 보는데 아주 그 정직하고 아주 좋은 그 법도 잘 지키는 시민인데 자기가 동성애이기 때문에 받는 그 서러움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저는 그 아주 정말 비참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뿐 아니라 한 사람은 자기가 어려서 자기가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는 것을 고쳐보려고 무단히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그게 안 되고 결국은 자기가 동성애자로 살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서 동성애적인 간호사도 있었고 사회사학과도 있었는데 일하는 거 보니까 아주 양심적으로 정말 열심히 일해요. 뭐 보통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성애자에 대한 그 차별의식이 잘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성경에 의해서 성경의 지혜에 의해서 이것을 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게 천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잘 설명을 하시는데 또 나름대로 그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느낀 것은 이 목사분의 견해하고 나의 견해하고는 절대로 절충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보편적이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향이지만은 이것이 사회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뿌리가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그 동성애 이야기를 이제 끝내셔서 그런데 이 정신과적 입장에서 볼 때 동성애를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어떤 유전적이거나 선천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후천적으로 이른바 질병처럼 이렇게 나중에 발병을 한다든지 그런 것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신과에서는? 글쎄,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이 이제 세계적으로 번지면서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아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바이러스는 번식을 하는데 복사를 합니다, 스스로.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하나가 둘이 되고 이렇게 복사가 되는데 이 복사할 적에 자기가 나누어진 원형하고 똑같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도 무언가 형태가 좀 다른 데가 있듯이 그게 이제 소위 그 변이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 변종이 돼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델타가 있고 오메가가 있고 알파, 베타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사람도 이렇게 완전히 아주 완성범으로 다 똑같이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른데요. 다른데 어쩌다가 이제 그 자기의 성 대상이 동성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하는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문화의 차이에 관계없이 동성애자가 있는 이유는 다 비슷합니다. 대개 1% 내지 1.7%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슨 양육 방법이 잘못돼 가지고서 무슨 문란한 그 성행위를 하다 보니까 동성애자가 됐다든지 또는 무슨 어머니가 과잉 보호했기 때문에 뭐 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모든 문화권이 다 동성애자율이 달라야 될 텐데 이것이 다 똑같다는 이유는 이것은 뭔가 유전은 아니죠. 유전이 아니지만은 이게 잘못돼 나오는 그 율들이 다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면을 우리가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으면은 동성애자는 이제 우리 이제 정상인하고 다른 건 분명합니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다르지 그게 죄는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다름을 포용해 가지고 좀 다르고 뭐 좀 불구로 태어난 장애인이라도 우리 이웃으로 치고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건 좀 다른데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 하고 이제 차별하고 배척을 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비참해지는 것은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한테 신앙으로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고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고칠 수 있는 것이고 또 학습으로 무난한 성행위를 배움으로써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의사로서 또는 정신과 의사로서 그런 불행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치료한 경험에 의할 것 같으면은 그들은 우리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고 다르다면 단지 성 대상이 동성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만 다르지 그 외에는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증 편향이라는 것을 적용해 보면 그런 동성애가 죄고 고칠 수 있다 이렇게 확증을 딱 이미 가지고 있으면 그걸 뭐 고쳤다고 하는 케이스들은 계속 다 눈에 들어오지만 내가 그걸 고치지 못한 혹은 바꾸지 못한 이건 아무리 해도 어떻게 개선이 될 여지가 없다라고 포기할 만한 그런 건 다 그냥 무시해 버린다는 거죠. 증거 그렇죠. 자체를. 근데 그 실제로 뭐 독일인가 어디에서 그런 동성애가 믿음으로 낳은 그 증례를 누가 이렇게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보는 이제 싹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서 안 된 케이스가 더 많거든요. 훨씬 더 많죠. 그렇지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그 증례가 아주 딱 머리에 박혀가지고서 그 외에는 다 모든 동성애가 신앙으로 고쳐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말이죠. 이런 식으로 정보를 고르는 것이 이제 그게 이 관증 편향의 아주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경험한 거는 뭐냐면 이제 백신 부작용 있지 않습니까? 백신 거부, 코로나 백신 거부하고 이 부작용, 안티백서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 백신에 대해서 안정성이 있고 사람들이 그거를 통해서 그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그런 증거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건 통계적으로 그러다가 돌파 감염이라든지 부작용은 굉장히 낮은 적인데 그거는 다 무시하고 굳이 내가 이렇게 큰 증거는 다 무시하고 내가 보고 싶은 거 이런 부작용이 있었다더라 이런 문제가 있었다더라 그런 것만 굉장히 크게 보고 또 실제로 내가 백신하고 관련이 없는 그 증세가 나타나도 백신을 맞고 나서 내가 몸이 조금 안 좋거나 불편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백신 부작용 딱 그렇게 이제 확정이 딱 돼버리면 모든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해 버리는 그런 걸 제가 많이 발견했거든요, 선생님.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확증 편향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예 하나가 지금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백신 문제입니다. 뭐 한국에서는 별로 없지만은 미국에서는 소위 오보라는 게 있죠. 소위
misinformation 또는 disinformation이 게 있는데요. disinformation은 누가 고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만져가지고 그것을 이제 퍼뜨리는 것이 이제 disinformation이고, misinformation은 누가 조작하지 않은 그런 오보를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백신을 안 맞는 사람들이 안 맞는 거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할 적에 다 큰 근거가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제가 그 한 분하고, 백신 안 맞는 한 분하고 한 얘기가 있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생각은 정말 우리 생각에는 엉뚱하게 답이 없어요. 우선, 제가 얘기한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이 코로나 전염 자체가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음모라는 거예요. 다 독감 감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이것을 버티고 있고, 박스는 그 못된 바이러스를 주사해 가지고서 나를 그 병에 걸리게 해가지고서 면역성이 생겨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안 걸리게 하는 거니까, 내가 왜 멀쩡한데 바이러스를 내 신체에 침입시켜 가지고서 면역성을 만드느냐. 나 그거 안 하겠다. 그 설명하는 그 이유들이, 또 어떤 사람은 박스를 맞고 안 맞고서는 나의 자유다. 근데 왜 자꾸 나의 자유를 침범해 가지고서 이것을 맞아야 식당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느냐. 그런 걸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있고요. 다 이제 근거가 있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근거들은 다 소위 그 미스인포메이션, 잘못된 정보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그게 디스인포메이션으로 누가 가짜를 만들어서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큰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아주 고정된 그런 자기의 편향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은, 이게 그냥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학문적으로 이렇게 잘 연구한 그런 그 배경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두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안티백서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출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된 논문, 그 백신 어린아이들한테 백신을 맞추는 것이 오티즘의 원인이 된다. 자폐의 원인이 된다. 그런 논문이 잘못된 연구인데,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왜 자폐가 나오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데 백신을 어렸을 때 맞으면 자폐 오게 된다. 그러니까 뭐 그걸 다 믿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모든 백신을 다 맞추지 않는 미국의 그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심지어 이제 그 전에 홍역이 미국에서 디즈니랜드에서 홍역이 갑자기 우리나라에서는 홍역 애들 앓는 애들도 없는데, 미국에서는 갑자기 그게 막 큰 유행이 돼가지고 애들 학교도 못 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 홍역 백신을 안 맞추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 홍역 백신을 맞추면 자폐증에 걸린다. 그런 걸 그냥 굳게 믿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애들한테 어떤 백신도 맞추지 않고 그런 이제 일이 있었죠, 최근에.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좀 어떤 확증 편향이 의학적인 측면에 있을 땐 굉장히 위험한, 생명에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해서요, 미국에서는 또 참 그 골칫거리인데,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는 거보다는, 마스크의 기능은 내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쓰는 건데, 내가 부스터 맞고 또 검사를 해보니까 내가 환자가 아닌데, 질병이 없는데 왜 내가 마스크를 쓰느냐, 뭐 이런 이론을 가지고서요 마스크 안 씁니다.
그래서 다 이게 하나의 합리화지만은 자기가 또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 특히 자기에게 이로운 것,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걸 또 중심으로 그 확증 편향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치가들에게서는 이거 분명하죠. 뭐, 그, 자기의 그 선거 주민들이 나를, 나에게 표를 주는데 이로운 정보가 있을 것 같으면요. 다른 정보들은 귀에 안 들어옵니다. 들어와도 무시해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이 정보가 나에게 이로우냐 또는 해로우냐에 따라서 평양이 생기는 것도 뭐 우리 이야기하는 그 확증 평양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 말씀하신 마스크가 그건데 저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문화적인 이유로 봤을 때는 어떤 문화 자체가 개인주의적이고 외향적인 문화일 때는 나 위주의 나 중심이 바깥에와의 관계를 내가 그 중점적으로 두기 때문에 나한테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네. 아플 때 그걸 막는다고 생각하지 이게 내향형의 문화에서는 내가 이걸 막아야 나를 프로텍트한다, 보호한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외향형의 문화에서는 내가 바깥과 어떤 관계를 맺느니까 내가 아플 때 이걸 다른 사람을 퍼뜨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살아보고 한국에서도 살아보니까 이제 그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심한데 한국은 이제 내향형의 어떤 문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호한다는 개념이 많은데 외향형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이걸 뭐 남한테 전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개인주의적이고 외향적인 생각을 할 때는 이제 마스크를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난청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쓴 사람의 이야기는 못 듣습니다.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제가 바라는 것은 저 사람 좀 마스크 좀 벗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바라는데 이것도 나의 이득을 위한 하나의 그런 그 확증 평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그런 확증 편향은 되게 귀여운 확증 편향이고요. 그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확증 편향의 문제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에도 지금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한국에도. 어,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일종의 이 확증 편향의 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박사님께서 다 누구라도 있다고 하셨고, 뭐 저도 있을 테니까, 저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그 확증 편향에서 좀, 그래도 나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그걸 돌아보는 사람이 있는데, 안 그런 사람들은 그냥 계속 그쪽으로만 몰려가지고, 뭐 마치 그냥 진짜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어, 이게 어떤 왜 그러는지에 대한 차이도 궁금하고, 그런 사람들, 확증 편향이 정말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실은 되게 궁금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접어드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예를 들면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믿었던 것 이런 것이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자기의 믿음이 오래 지속이 될 것 같으면은 상당히 그 고집스러운 그런 태양이 되고요. 또 자기에게 이로운 것, 이로울 때는 아주 그 평양이 아주 고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성향이 좀 릴렉스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른 가능성도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의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이거 옳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소위 쉽게 얘기해서 고집스러운 사람들은요 한번 탁 자기에게 이로운 생각이 틀어박힐 것 같으면은 그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성격의 차이도 있고요. 또 문화의 차이도 또 있다고 합니다. 문화적으로 그러한 그 반성을 많이 하는, 잘하는
그런 뭐 예를 들었는데 도양꾼을 들었는데 그 도양꾼이 오히려 그런 그 자기의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습관들이 더 많다고 그래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우리가 단적으로 뭐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데 저의 생각에서는 제일 영향을 주는 건 뭐냐면 내가 믿는 것이 나에게 이로운가 또는 나를 지키는 그러한 그 도구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이 제일 그 강한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확증 편향이 강한 사람들이 굉장히 두드려 보이지 않습니까? 뭐든지 강력하게 얘기하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뭔가 자기 확신에 차서 사람들을 막 설득하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회에서는 이게 그렇게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돋보이고 그들이 리더가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로움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정치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도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좋은 목회를 하기가 어렵죠. 확증 네. 편향이 아니, 강하고 저도 그거는 동의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하고 여러모로 둘러보는 사람들은요, 그게 교회에서 또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 가지고 추진해야죠. 또 뭐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뭐 종종 회장도 그렇고 뭐든지 추진하면은 여러 가지 다른 것 가지고서 뭐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매진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특히 그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이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 하다가는 이게 그 목표 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성공의 요소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또 그 다른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고 이런 분들도 봐도 좀 생각이 많고 이게 정말 신앙인가 막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은 뭐 큰 교회에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고 진짜로 뭐 큰 교회 하는 대교회 뭐 메가처치 하는 목사님들은 막 굉장히 요만한 것들도 확신 있게 확 외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저렇게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서 어떤 지도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몰고 나갔을 때 그 공동체 자체가 건강할 수가 있는가? 그 공동체가 잘 유지될 수 있는가? 또 이제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확증 편향이 좀 덜한 사람들, 좀 그렇게 신중하고 뭔가 사고하고 회의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너무 그런 지도자가 되기에는 너무 좀 지도자가 되기에는 약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약간 이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든다고 하는 건 혹은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지도자들을 그런 지도자 말고 좀 괜찮은 지도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뭐 고민한데 무수고 아니 목사님들하고 무슨 그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나 뭐 개인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요 항상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걸 믿고서 희망을 갖고 살아라. 그러니까 목회하시는 분들 볼 것 같으면은 한결같이 성경 안에 있는 지식이라든지 정보, 또 이것을 뒷받침하는 정보, 이거에 근거를 두고 있지, 다른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서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그 설교나 이야기는 전혀 안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없이 생각하는 것이, 한 목사님들은 무신론자들인지 신이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무슨 다른
무슨 이론들을 가지고 있는 뭐 과정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이론들을 들으면은 그런 정보는 흘러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래도 오로지 성경 가지고서 여기에 있는 것을 진리를 믿고 모든 것이 성경 안에서 보는 것이 좋은 목사님이고 존경받는 목사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김신걸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다양한 지식으로 말이죠. 무슨 진화론 얘기를 한다든지 말이죠. 이런 거 해가지고서 뭐 기독교에 대한 그 신앙을 좀 접근할 것 같으면은 그런 정보는 전혀 그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한 번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이름이 무슨 존 다우드가 어떤 그 이반제리칼 그러니까 그 복음주의 그 목사님이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진화론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진화론 공부를 했어요. 진화론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책을 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 진화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제 그런 그 책을 썼는데 그런데 그거 읽어보니까 재미난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뭐야 뭐 무슨 리처드 도킨스나 이렇게 그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앞서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인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성경을 몇 번 통독했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하신 무슨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위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 도킨스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그 노아의 홍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네. 뭐 그 사람들이 다 어렵지 않은 사람들인가? 그리고 왜 동물들은 다 왜 죽였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홍해가 갈라졌다가 다시 복원되는 바람에 죽은 이집트 병사들도요. 이집트 편에서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참사고 비극이거든요. 뭐 병사들이 그냥 상사가 하라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지 뭐 그분들이 뭐 각기 무슨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올 만한 그런 무슨 신념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령은 뭐냐면 전에 자기가 복음주의자로 활동할 적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내가 그걸 공부해보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을 내가 간과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 점이 저는 상당히 그 무슨 새로운 통찰력을 좀 준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내가 믿고 있던 것, 내가 믿는 것, 그거 중심으로 내가 정보 수집을 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그 원인을 하나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건데 성경 구조 자체가 확증 편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구약은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종교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이해하게 되는데 신약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 사랑 이런 그런 툴로 그런 도구를 그런 안경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하도록 또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것들은 말하자면 신약의 틀에서 맞지 않는 것들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삭제되는 효과가 오거든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읽으니까 구약만 읽는 거 하고는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신약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받아들이기에 우리가 확증 편향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이 아닌 행동을 구약에서 발견하면 이건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삭제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걸 순수하게 구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른바 이제 확증 편향을 훈련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구약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구약을 또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시련을
구약에서 다시 찾고 나니까 실현되는 어떤 메시아라고 하는 그 측면들을 같이 연결해서 예약 실천됐다. 그러면서 뭐 다윈 얘기, 아브라함 이런 그 이른바 이제 계보, 족보도 쭉 연결이 시켜주는 그런 확증 편향들을 계속 신약에서 만들어서 성경을 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구약을 그냥 구약만 연구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구약 학자들은 굉장히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특히 이제 히브리 대학 같은 데서 공부한 구약 학자들은요, 우리가 보는 것, 물론 개신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것과 굉장히 다른 시각들을 구약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구약 신약적 눈이 아니라 구약의 입장에서 볼 때 확증 편향을 제거해 봤을 때 우리가 보는 하나님과 굉장히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유일하게 선생한테 한 학생이 물어본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그 대답하느라고 아주 곤욕스러웠는데, 근데 왜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인데 왜 그렇게 다르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달라도 어마어마하게 다르더라고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에 비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뭐 판단하시고 다 처벌하잖아요. 이게 다 처벌. 그래서 그 옹색해서 제가 그냥 둘러대는 얘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고 나서도 제가 좀 이건 정말 그 기막힌 질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학생의 그 생각에는 뭐냐면, 구약하고 성경하고 들어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형상도 다르고 그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통 잘 믿는 분들은 그것을 그런 차이로 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그 확정 편향에 대한 하나의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확증 편향이 좀 강한 분들이 인생의 만족도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확증 편향이 강한 분들은 뭔가 이렇게 에, 당연히 한쪽에만 이렇게 집중이 돼 있고 세상에 살다 보면은 그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세상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좀 여유도 생기고 오히려 더 인생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확증 편향을 가진 분들은 기본적인 그런 태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이제 자기 뜻대로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그 낭떠러지에 서 있다가 그게 만약에 자기 뜻대로 안 돼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그때의 어떤 감정, 이 만족감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좀 그 당혹스러워하기도 하고 그 인생의 행복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뭐 멀리 떨어져서 보는 객관적인 눈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걸 현실적으로 당할 거 아닙니까?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다가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멘붕이 올 것이고 그럴 텐데 그런 뭐 만족감이나 행복도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건 어차피 편향적인 바이어스, 편견이기 때문에 언젠간 깨지게 됐거든요, 선생님. 그렇지. 그 네. 깨지면은 그게 어떻게 얼마만큼 큰 충격이 될까요, 그게? 근데요,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요. 그, 확실한 증거가 나왔어도요, 또 합리화를 시킵니다. 근데 제일 흔히 쓰는 그 합리화가 뭐냐면, 하나는 다들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 두 번째는 다 몰라서 하는 얘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언젠가는 다들 내가 옳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데요. 그게 고의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서 하기 때문에 마음은 편합니다. 고민하고 그러지 않고 다 남 탓이고 남들이 이해 못하고 남들이 몰라서 저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오고 이거 어떤 게 옳은가 뭐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성격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이 정신과 찾아와가지고 야, 나 이거 고민이 돼가지고 우울증에 걸렸다는 얘기 한 사람 제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그럼 정도면 병 아닙니까? 박사님 치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명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야, 심각한데 그 정도면.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에도 뭐 대선 지난번 총선에서 지고 나가지고 부정선거다 이런 분들이 계속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근데 또 참 이거 병이 되기 어려운 게요. 많은 사람이 그러면은 그걸 병이라고 치지 않아요. 똑같게. 그렇네. 그래가지고 그게 하도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이거 마치 그 통일교에서 문성민 씨를 메시아를 모셨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망상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 같이 말이죠. 네. 이게 다 그냥 사람들의 그 소위 그 베리에이션으로 다 그냥 받아주거든요. 근데 아까 물어보신 그거는요. 그런 사람들이 갈등에 처하고 고민하고 또 이것은 나의 믿음이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런 경전은요. 제가 경험해서는 없습니다. 다 끝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자기 주장을 고집을 하지 그것을 한 사람 제가 봤네. 지금 그 생각을 하니까 한 사람 봤는데요. 미국의 그 상원의원 하나가 그 박신 맞는 거 그거 반대하고 마스크 쓰는 거 반대하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한 달 전에 코비드 감염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그런 얘기 했대요. 내가 박신을 맞을 걸 그랬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참 제가 신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깨닫고 갔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박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인간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아, 제가 정말 정신과 의사 못해 먹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돼. 설득이 안 돼요. 딱 무슨 어떤 뭐 아주 원초적인 믿음이 있다든지 할 것 같으면요. 내가 정말 뭐 간첩으로 보고 무슨 경찰이 날 쫓고 있겠다 하는 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게 안 되는데 정말 그 어떤 심한 관중 편향도 이게 병에 속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하긴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점점 인간이 저는 싫어집니다. 그 최근에 근데 보면 네. 뭐 다양하다는 뜻에서 재미있다는 뜻은 있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자기가 어떤 지도자를 굉장히 그 신뢰한다든지 그분은 그럴 저기가 없다 그렇게 믿어버리면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은 목사님들 중에 막 비리로 교회에 쫓겨나게 되고 이렇게 돼도요 꼭 그 목사님을 따르는 정말 모든 비리가 다 드러나고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범죄가 됐는데도 그 목사님을 끝까지 이렇게 편드는 혹은 이거 다 세상이 다 잘못됐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몇 명도 아니고 꽤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정치의 계절이니까 대선 후보들 이렇게 해도 내가 지지하는 대선 후보는 방송에서 아무리 이런 얘기를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이 방송이 잘못됐고 세상이 잘못됐고 내가 믿는 어떤 확증 이 사람이 뭐 나를 좋은 나라를 만들 거다 이렇게 하는 확증들은 절대 바뀌지 않고 그게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언제였더라?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때는 트위터를 했었으니까 트위터에서는 이미 그때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떨어졌었잖아요. 트위터의 세상에서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다 됐어. 저도 진짜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떨어지고 나서 그때 제가 진짜 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다가 나는 그 내 혼자만의 어떤 세계에서 진짜 될 거라고 확증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때 제가 좀 너무 충격을 받고,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특히 지금 시대, 이 SNS의 시대에는 나하고 다 비슷한 사람들만 모이잖아요. 생각도 비슷하고 정치적인 성향도 비슷하고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뭐 별 사람들 다 있었지만 지금은 제가 제 페이스북에는 가끔씩 뭐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반대 글을 쓰는 사람도 있긴 한데, 지금은 거의, 그래서 점점 더 지금 우리의 시대가 확증 편향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뭐 유튜브 알고리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정말 더 그런 쪽으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 병자의 길로 갈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돼요.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 일부러 또 그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점점 더 이렇게 그 한쪽으로 쏠리도록, 그래야 더 사람들이 더 호응하고 흥분해야, 그 호응하고 환호를 할 것이니까. 아, 맞아. 제가 그 뭐야 존경하는 정치가가 그 등소평입니다. 등소평인가? 네. 근데 그 사람이 그 한 얘기가 자기가 한 달에 한 번씩 자기하고 반대되는 의견이 있고 자기를 반대하는 인사 6명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날 것 같으면은 나의 머리가 맑아진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걸 듣고 참 저분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한 게, 저렇게 그 뭐야 반대되는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들의 의견에서 뭘 배워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 그것이 반드시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그 뭐야 모임이 있다는 것이 참 존경스러웠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이 확증 편향성이 자꾸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극에서 극으로 가고, 그리고 이것을 틈타 가지고서 여러 가지 거짓 정보들이 난무하고 말이죠. 또 거짓 정보는요, 무슨 결말이 지고 나면 뭐 선거가 끝나면 다 없어져버려요. 없어져버려. 그러니까 이것은 해도 결국 없어지니까 괜찮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인해 가지고서 생기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자기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저는 그것은 상당히 자기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게끔 좀 훈련을 좀 해야 되고, 저는 그래도 하나의 도구로서 남의 입장을 생각하는 그 공감이라는 것이 그것을 도와주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요? 남을 생각하니까 남의 이야기와 남의 의견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그래도 일리가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저는 조금 아까 저기 양 목사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저도 사실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선생님. 이게 뭐냐면은 이제 최근에 모든 그 문화나 뭐 의학에서도 그렇고 AI가 이제 화두가 돼서 AI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윤리성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 실제적으로 실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건데,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구글의 광고라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어떤 광고 노출, 뭐 유튜브 알고리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AI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처음에 몇 개 좋아하는 걸 이제 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뭐 내가 좋아하는 걸 몇 군데 클릭해서 내 취향을 얘기를 해주면 그 취향에 맞는 것들을 계속 추천을 해주거든요. 근데 AI가 그걸 추천을 하면 그게 결국은 나랑 전혀 상관이 없거나 내가 별로 관심이 없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나 내 의견과 반대되는 거는 절대 추천을 안 해줘요. 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는 계속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것만 비슷한 것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거기에 그 사람들과 커넥션을 맺게 되지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들은 전혀 거기에 노출도 안 되고 내가 그걸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저희가 되거든요. 예를 네. 들면 내가 만약에 음모론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음모론을 내가 클릭을 해서 그거를 유튜브로 영상을 보면은 그 음모론과 관련된 음모론들이 계속해서 들어가요. 내가 음모론을 반박하는 거는 잘 정보를 들어올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AI가 우리에게 주는 추천 영상,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이 세대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확증 편향을 계속해서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나가지 이거를 확증 편향을 좀 약화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에서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계속해서. 아니, 그건요. 저도 그것을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광고에서 볼 수가 있어요. 광고에서. 그, 사실요.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약에 대한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요. 광고하는 약은 다 가짜입니다. 아니, 가짜라고 믿어도 돼요. 왜냐하면 잘 되는 약 있지 않습니까? 잘 되는 약은 광고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잘 팔리는데 뭘 또 합니까? 그런데 광고를 해야 되는 것은 이게 잘 안 팔리니까 또 효과가 별로 신통치 않아서 나오는 약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광고를 가만히 볼 거 같으면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광고하는 사람들은 뭔가 정말 자기의 이득이 오는 쪽, 그쪽으로만 홍보를 하고요. 제가 유튜브를 볼 것 같으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이슬람교에 대한 그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정말 그 AI로 자동적으로 그와 관련된 유튜브의 내용들이 다 화면에 뜹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 볼 것 같으면 거기하고 관련된 것들이 쫙 오지 여기하고 반대되는 것은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확증 편향을 붙돋아주는 쪽으로 광고가 가고 있거든요. 막 디스인포메이션이 막 퍼지게 하고 그것을 광고하게 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쪽에 홍보나 광고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제가 신발을 고를 적에 말이죠. 무슨 그 특별한 형태의 신발을 골고 오면요. 그게 통해 신발들 광고들이 막 올라옵니다. 뭘 하든지 간에 그 광고가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광고들이 방향을 그 부양적인 사고를 좀 더 조장시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자체가 점점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좀 이렇게 맞나 하고 되돌아보고 인간 자체가 완전히 객관적이 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좀 자기를 돌아보고 뭐 성경에 이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의심하고 그런 태도가 필요한 시대로 점점 가고 있지 않나 싶고 저는 이제 이게 되게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로도 발전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또 민주주의의 위기까지도 가고 그 얘기까지 하려면 오늘 너무 길어지겠지만 그러나 여튼 우리들이 좀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행복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그 세상을 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좀 그런 어떤 그 객관적인 태도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제 생각은 또 뭐냐면 그 너무 요즘에 정보를 습득하는 그 방식 소스가 어, 너무 단순해져 버렸습니다. 너무 쉬워지고 옛날에는 책을 봤거든요. 근데 책은 내가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책 안에서 내가 얻는 정보들은 내가 선택하는 정보들만 오는 건 아니거든요. 책을 읽다 보면 새로운 것들도 생기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나오는데 유튜브는 혹은 이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내가 가는 커뮤니티, 내가 가는 유튜브, 내가 가는 길들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그걸 전부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 소스가 너무 단순해져 버려가지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선생님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적어도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 있을 때는 심지어 내가 책을 읽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봐도 미국이랑 한국을 같이 보고 영국 거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조금 다양한 소스들 똑같은 일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국에서 보니까요. 한국은 그런 다양한 소스들이 전혀 없어요. 정말 이제 과장한 거지만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무슨 뭐 요즘 지금 통과해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대단한 사상자도 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보도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신문에서도 다루지도 않고 얘기를 하지도 않고 뭐 가디언에서는 일면으로 나와가지고 그걸 되게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사람도 이런 막 그런 국제 뉴스 같은 것도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보도 자체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죠. 소스 자체가 너무 일방적이고 단순하고 그냥 몇 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만 다 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조금 이건 힘들어도 약간 다시 한번 좀 복고적인 것처럼 보여도 책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인터넷으로 얻는 소스라도 조금 다양한 소스들, 또 다양한 루트들 이런 게 열려져야 우리가 편향적으로 사고하고 살아가는 것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중학교 때 저희를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우리에게 그 당부한 말이요.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당신이 무슨 책을 읽고 할 적에 우선 먼저 말해야 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책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을 미리 알고 그러고 읽으라고 한 얘기였는데 저는 참 그분이 현명한 말씀을 우리가 어렸을 적에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이게 정말 그 모든 그 의견이라는 것은요. 그 의견이 되는 배후에 배경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것을 다 진짜로 우리가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걸러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 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 선거판을 볼 거 같으면은 뭐 별의별 그 정보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저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나의 확증 편향도 중요하지만은 남들이 또 그런 편향이 있다는 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생기면은 좀 더 내가 그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여튼 아까 안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이것이 정말 그 큰 문제고 앞으로도 또 큰 문제가 될 것 같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네.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기후 변화는 없다. 자연이 이렇게 생겨 먹은 것이지 기후 변화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거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사실 배후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석유 공업에서 돈을 많이 먹었으니까 이런 그 석유라든지 뭐 이런 것이 그 잘 돼가지고서 자기에게 선거 자금에 나오는 그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또 그것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오늘 우리 이야기한 것이 그냥 보편적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 현상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씨앗이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확증 편향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확증 편향을 갖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속해 있는 집단 이 피어 프레셔가 굉장히 확증 편향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종교 집단에 속해 있으면 뭐 교회라든지 그런 종교적인 확증, 뭐 정치의 어떤 그룹이 정치적인 영향, 지역적 영향, 뭐 문화적 영향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다 봤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굳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는 어떤 그런 제가 속해 있는 집단이나 이런 데서 좀 항상 소수 반골 저는 그렇게 지금 이제 뭐 의도했든 안 했든 그렇게 살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속해 있는 집단 자체를 완전히 거기 몰입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다르게 보고 자꾸 삐뚤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제가 예를 들면 목사지만 목사가 가지고 있는 확증 편향이 아닌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고 제가 뭐 지금 의과대학에 있으니까 의과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편향들이 다 있거든요. 의사들도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렇게 영어로 이제 이걸 뭐 매버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대로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내가 스스로 그냥 믿고 내가 선택하는 걸로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걸 하는 거. 근데 이게 상당히 힘들고 불편하고 또 용기도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거 자체가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건데 이런 걸 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은 네.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이상한 세상을 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편향 정말 중요하고 또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좀 지나친 확증 편향에 들지 않도록 모두가 좀 다른 사람의 입장, 역지사지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방송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